예, 교육행정 들어가겠습니다. 교육행정을 보면은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냐면, 나 옛날에 교육행정 들었을 때 그거는 정말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던데 그냥 교장 선생님들하고만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출제 경향을 보면 교육행정은 거의 매번 나오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냐라는 것들, 왜 그럴 수밖에 없었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그렇게 교장 선생님에 해당되는 문제를 많이 냈겠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느냐? 기존의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교장이라고 해당되는 자리에다가는 담임을 다 바꿔서 집어넣으시고요. 교사들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학생으로 다 바꿔서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바로 교육행정은 바로 학급 운영에 대한 학급 행정으로 바로 바뀌거든요. 따라서 교장이라고 했던 거를 다 담임으로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담임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얘기를 교육기준에서는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기존에 교육행정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예외적으로 교장 선생님의 입장을 다룬 문제가 한 문제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교사 입장에서 학생을 대할 때, 바로 담임 입장에서 학생을 대할 때 어떻게 다룰 건가, 아니면 담임 교과목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들을 다룰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에 관련된 이론들은 거의 대부분이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고스란히 적용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조직, 동기에서 행정 이론들에 있어서의 관점들은 상대적으로 덜 다뤄지기는 해요. 다뤄진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관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학교 행정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학급 운영에 대한 관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조직, 동기하면 마치 학교의 교사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것도 생각하시는데 학급 안에도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식적 조직이 단지 학교 조직에 비해서 약할 뿐이죠. 학급에 서 있는 공식 조직이 뭐냐? 바로 반장, 부반장, 그다음에 주본을 결정하고 청소 분단을 결정하고 하는 것들은 다 공식적으로 조직을 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운영부장, 이런 것들. 비공식 조직은 학급 안에 친구들 간에, 친한 친구들 간의 활동, 그 다음에 서클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비공식 조직이 해당하죠. 학급 안에도 그런 조직,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고, 이들을 교사 입장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학급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조직의 속성은 학급 조직의 속성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학교의 의사소통은 학급 내 담임과 학생 간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동기부여는 교장 선생님이 교사를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학습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보면 다 학급 운영 기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의사결정? 학교의 의사결정이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되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거야 교장 선생님들이 결정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교장 선생님이 고의로 결정하시는 요소는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각 반 선생님들은 파악해서 알아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다수견을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결국 각 반을 대표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의사결정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도성, 교장 선생님이 교사를 어떻게 지도하느냐의 관점이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서 이끌어 가느냐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학교 경영, 학급 경영의 관점입니다. 교내 자율정학, 무엇을 위해서? 바로 스스로, 교사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장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서 보시면 생각보다는 교육행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당장 현실에 닥치는 문제들, 담임이 되었을 때 닥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선생님은 A학교의 구성원이지만 학급을 운영하는 경영자이기도 하다. 학급에 운영하는 경영자이죠. 현재 A학교 학생들은 학교 시설이 불편하고 학생들 간 관계가 소원하며 학습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도 성과가 오르지 않아 전반적으로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다. 이런 학교들이 태반이죠. 선생님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해요. 선생님은 다가가려고 하는데 학생들은 선생님을 어려워하거나 솔직한 얘기를 안 해요. 심지어는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학생들의 상황을 메슬로우의 동기이론과 욕구 위계론이죠. 욕구 단계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브룸의 기대이론에 의해 학생들이 현재 상황을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허쉬 앤 블랜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에 의해서 학생들을 선생님 입장에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라는 거죠. 이런 지도성을 다른 선생님들에게 확산하기 필요한 교내 자율장학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죠. 아주 다른 문제인데 학교에서 접하는 문제를 교육학 이론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허쉬 앤 블랜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 같은 경우는 심층 면접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우리 우리 도의 아이들은 농촌 지역이 많고 하다 보니 산간 도서벽지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학습에 대한 열의가 없고 학습 능력도 서울 지역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담임 입장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시겠냐. 그 지도 방안을 설명해 보세요. 라는 게 심층 면접에 나왔었다고요. 그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찾았으면 그 대안을 혼자 끝내는 게 아니라 교내 자율장학을 통해서 확산해서 다른 선생님들도 적용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자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은 학생과 함께 학교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거죠. 선생님은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 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거는 바로 학교 조직에 대한 교사 입장에서의 이해죠. 조직의 목적 달성 중에 학교를 경영한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된다. 학교 경영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를 위해 학교에 필요한 다양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비학교의 경우 학교 전반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교장 선생님이 일방적인 지시만 하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 의견들을 수렴을 않는다는 거예요. 이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또한 주의사결정 여러 선생님의 의견이 배제되면서 학교를 경영한다는 생각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로서의 학교로서의 느낌이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처한 상황을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의 특성, 학교 조직의 특성과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특성에 의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에 의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즉 과연 어떤 문제들은 교사가 참여를 해야 되고 어떤 문제들은 교장 선생님이 알아서 해야 되고 또한 학교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선생님의 참여를 통해 학교 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 방안을 설명하라는 게 이겁니다. 즉 이전 문제는 담임 입장에서 반을 지도하기 위한 학생들이라는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요거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교사 입장에서 학교 경영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을 접근할 때는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교사 관점과 학급의 경영자로서의 교사 관점이 병존을 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가장 활용이 잘 될 만한 거는 학급의 경영자로서의 교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점하에서 이해를 하면 학교 구성원으로서 교장이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라는 관점을 당연히 이해하는 게 용이하겠죠. 그래서 모든 용어를 교장에 해당되는 내용은 담임으로, 교사에 해당되는 용어에 해당되는 것들은 학생으로 바꿔서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학급 경영자로서의 교사의 관점하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학교에 부임을 하시면 되게 나하고 교육행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별로 관계가 없고 나는 교과목 가서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학교 가시면 2월 달에 부임하셔가지고 바로 받는 게 30명 정도의 명단을 받습니다. 반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서 명단을 받으면서 그 명단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한 해 동안 선생님이 지도하실 반 아이들입니다. 몇 반 담임이 될 것 같으니까 반 아이들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명단을 넘겨받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 한 해 동안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요약해보면 이 그림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은 30명 명단을 넘겨받습니다. 넘겨받아서 그 반 아이들의 신상 파악을 쫙 해야 돼요. 생기부를 쫙 파악하면서 신상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 놓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학기 초가 되면 바로 반장, 부반장, 주번, 청소당번 배정과 같은 조직 관리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조회와 종례를 들어가고 반을 맡아가지고 학생들의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서 담임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학생들을 명단을 넘겨받았을 때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학급마다 주어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뭐 학교 그 미화를 위해서는 얼마까지 쓸 수 있고 영수증 처리를 해서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예산을 받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파악을 알아서 하셔야 돼요. 누가 저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넘겨받으면 예산 넘어오면 그 얼마까지 쓸 수 있고 담임으로서 문화상품권을 얼마까지 애들한테 지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시는 업무는 뭐냐면 계획, 수행, 통제를 하시죠. 계획과 관련돼서 뭘 하지? 기획과 관련돼서 내가 뭘 하지? 그건 기획은 뭐 교무부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단 가자마자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교과목 교사로서 수업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담임을 맡고 있죠. 담임으로서 학급 운영 계획서를 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받거든요. 수업 계획서는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죠. 반 담임으로서의 학급 운영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2월 달에 가면 저 3월 첫 주까지 내세요. 뭐 3월 둘째 주까지 내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나하고는 별개의 일이다? 아닙니다. 가면 바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명단 넘겨받고 이 학급 운영 계획서 내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실제 반을 운영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의 대부분은 선생님이 학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물론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반 아이들의 의견을 삼고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선생님 스스로가 내려야 되고 내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권자로서 지도성을 발휘해서 학생들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조회 종료해서 출석 체크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따라옵니까?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지도성 발휘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방안이 지도성에서 다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했고 수행했는데 그 수행 결과에 대해서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중간에 하실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내가 의도한 대로 따라오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나 스스로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바로 경영기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학교 경영기법은 다 교장을 담임으로 교사를 학생으로 바꾸면 학급 경영기법이 됩니다. 학급 경영기법을 적용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걸로 한 해 업무가 끝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죠. 뭘 하느냐? 사후 관리를 해요. 선생님 입장에서 딱 해서 1학기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왔어요. 그럼 여름방학 왔으니까 나는 해외여행 가서 놀아야지 하고 놀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어요. 뭐 하느냐?
일단은 선생님이 한 학기를 운영하면서 부족했던 점 보완하기 위한 자기 발전을 위한 연수 참여하셔야 되고요. 임상장학 같은 거에서 연구소 같은 거 하는 거 가서 마이크로 티칭 같은 거 하셔야 됩니다. 그 스스로의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발전 방안을 찾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또한 생각해 보시면 담임을 맡아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죠. 되게 그래서 각 그 학년에 담임 부장 선생님들이 계세요. 공식적 조직으로서 1학년 담임 부장 선생님이 누구, 2학년 담임 부장 선생님이 누구, 3학년 담임 부장 선생님이 누구라는 그 경력이 많으신 담임 부장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담임부의 의사결정들을 다 올리는 역할들을 그 수렴하는 통로 역할들을 하시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담임부장 선생님한테 쫓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학급 운영계획서 내라는데 저는 학급 운영계획서를 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담임부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 우리 폴더 그 어디에 이전에 냈던 그 학급 운영계획서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생님이 좋은 거 고르셔가지고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개선을 더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그 안에 있는 파일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에 어떤 선생님이 했던 그 운영계획서가 학급 운영계획서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이런 거 물어보면 답변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물어봐야 돼요. 그게 바로 동료장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들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교육 행정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의 세부 기법들을 나눠보면 첫 번째는 교육 행정의 개념들을 다뤄야 되죠. 교육 행정은 굉장히 좀 방대한 이론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묻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다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이거 다룰 바에는 구체적인 조직관리 기법, 동기부여 기법, 계획 수립 기법, 수행하는 기법으로서의 의사결정 기법,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법 같은 것들을 다루셔야죠. 지도성을 발휘하는 방안들, 그 다음에 학급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기에는 좀 다룰 내용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학급 조직에 대해서 학교 조직의 속성을 이해하고 학급을 운영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관리를 직접 조직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교 조직 자체의 속성보다는 학교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기본 속성들에 대해서는 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여러 번 나왔어요. 전문적 관료제, 이완 조직의 속성을 하는 것들이 다뤄졌어요. 그래서 일반 조직의 속성은 있다면 여기 학교 조직 고유의 속성은 중요하다라고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겠네요.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 관료제의 조직의 유형,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합니다. 학급의 구성원들인 학생들의 반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 계획, 기획 안에는 이렇게 기획이라는 거의 개념과 효용성 한계를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기획에 대한 그 효용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사회 수요, 인력 수요, 수익률, 국제 비교 이런 것들은 교육 수요를 결정하는 거라서 교육 부얘기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없어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중요해요. 나왔고 나올만 해요. 의사결정의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교장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은 아니에요. 교장 고유로 의사결정하는 경우는 극소수인데, 예를 들자면 인사고과에 대한 거, 성과급, 그 다음에 승진 결정, 이런 것들이나 교장 선생님 고유로 결정하시지, 그거 외에 나머지는 거의 다 선생님들 의견 수렴해갖고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직접 선생님들이 내리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은. 지도성, 학급에 대한 지도성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끌어서 선생님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바꿔내는 노력, 어떻게 할 건가, 지도성을 어떻게 발휘할 건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경영의 개념인데 이 부분은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학교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다음에 학교에서 허용하는 경영 기법들에 한해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시면 S, A, B로 인사고과 평가를 받습니다. S를, A를, S가 뭐 평균적으로 10% 이내, 상위 10% 이내, A가 40% 이내, B가 하위 나머지 50%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은 이 SAB라는 인사 고과 결과를 승진에 반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그거죠. 선생님들이 임용해서 가신 다음에 승진하실 때도 과연 SAB로 구분된 결과들이 의미가 없을까? 그때쯤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SAB라는 인사고과 결과가 반영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인사고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 하는 거 그대로 똑같이 하는 정도 갖고는 경력이 떨어지는데 B밖에 더 받겠습니까? 어떻게 A 받을 거냐 이거죠. 어떻게 S 받을 거냐 이거예요. 결국 기존의 선생님들이 안 하는 걸 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학교 경영 기법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학급 경영으로 돌려서 바꿔서 적용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산의 경우는 학교의 회계실장님 내지는 행정실장님이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과거에 객관식일 때는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사 입장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영할 일이 없죠. 그래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할 때 듣고 끝내세요. 안 나와요. 장학은 과거에는 공무원의 성향이 더 강했어요. 발전 안 해도 임용되면 자를 일도 없었고 인사고과도 더 달라질 일 없었고 그냥 연공 서열에 따라서 승진하는 게 학교였기 때문에 발전시킬 필요 없었어요. 주어진 일만 처리 잘하면 됐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SAB에 S 어떻게 받을 거예요? 발전해야 돼요. 가만히 있게 여름방학 때 놀러 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 이번에는 여름방학 때 여행을 좀 다녀볼까 해요 라는 거 할 수 있는 레벨이면 적어도 한 7년 정도 이상은 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방학 때 뭐 하느냐? 연수, 수업, 준비, 발전을 위해서 학원 다니고 자기 발전, 바로 동료 장학, 자기 장학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처럼 가만히 그냥 놀고 먹으니까 교사가 편할까요? 그건 오산입니다.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규 부임하신 선생님들의 80%가 3년 안에 절망을 합니다. 내가 이 돈 받고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가면서 뭐 대단한 부귀영화를 노리겠다고 승진 인사도 잘 안 되는데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나라는 회의에 따라서 실망이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절망하시는 선생님들이 80%가 돼요. 결국 학교는 누가 이끌어가는 거냐? 절망하지 않는 그 20%가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스스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더욱더 나은 선생님이 돼야죠. 지식의 전달을 잘하는 거는 인강 강사들이 잘해요. 선생님들은 인강 강사와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의미의 선생님이라고요. 그래서 장학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논술에서 그래서 뭘 어쩌라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방향과 전망으로서의 장학이 정말 자주 다뤄지고 있고 빈출을 하고 있어요. 나온 게 또 나오고 있을 정도로 자주 다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행정은 이렇게 다 중요해요. 쌍동그라미 친 게 이렇게 많다고요. 얘는 쌍동그라미가 2개예요.
이 정도로 중요하니 자주 나올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교육학과 교수님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교육행정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육행정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출제위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되겠죠. 자기가 출제로 들어가는데 교육행정 말고 다른 거 출제하겠습니까? 교수님들도 많고 들어갈 확률도 높고 적용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의 관점은 그냥 가볍게 들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기에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바로 헌법 31조의 교육의 의무와 교육의 권리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교육의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민주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 될 만큼의 교육을 받고 오라는 거죠. 그게 교육의 법적인 접근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반면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권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즉 교육의 목표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재적 목표가 있고 외재적 목표가 있죠. 내재적 목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아실현이고 외재적 목표를 사회화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상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것, 31조에서 얘기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자아실현의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화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의무라는 사회화를 통해서 교육의 의무적인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잘해 줘야 되겠죠. 교육 당국에서, 학교도 교육 당국입니다. 교육 당국에서 지원을 잘해 줘야 된다는 관점이 바로 이렇게 내재적 목적, 자아실현, 교육의 권리, 어떻게 교육을 지원을 잘할 것인가 라는 교육행정의 목표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반면 외재적 목표, 사회와 교육의 의무는 이거는 법규에 이행을 보장해야 되는 관점이죠. 보장의 관점, 법규 준수를 보장하는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정적인 관점에서 교육에 관한 행정, 바로 교육을 집행하기 위한 법규 해석과 공권의 관점은 바로 이렇게 외재적 목적, 사회화, 교육의 의무, 그다음에 법규제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교육에 관한 행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에 관한 행정, 을 위한, 에 관한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육을 위한 행정은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뭘 해줄 거냐 이거죠. 헌법에 정해진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느냐? 이게 바로 조건 정비, 교육의 기능, 학설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탑다운과 바텀업을 좌우하는 정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행정이 일치되어 있다는 이론론 관점은 교육에 관한 행정을 다루고 있고, 바로 교육의 의무를 다루고 있고요. 교육을 위한 행정은 교육 행정의 분리라는 이원론 관점을 나타내고 있죠. 즉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다른 점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행정이 갖고 있는 관점은 이원론의 관점이자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적인 관점하에서 볼 수 있는 반면이 게 있다라면 동적인 관점하에서 교육 행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냥 이거 관점은 오늘 듣고 끝내십시오. 정책을 실현하는 거다 이거죠. 법규 정책을 교육부가 집행을 하는 거고, 그 법규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립하고 집행 과정을 점검하겠다. 이게 바로 정책 과정이죠. 장학사들이 과거에 뭔 짓을 했냐? 뭔 일을 하는 거였냐? 학교가 교육부가 내려준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확인하고 안 하고 있으면 징계 매기고 의 역할들을 장학사들이 했던 거예요. 정책 실현설 관점에서의 접근을 했었다고요. 과거의 장학사들은. 행정 과정으로 보는 것들은 교육행정과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요 근래의 그 행정 장학사님들은 학교를 뭘 지적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교육부의 그 정책을 집행하는 걸 점검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발전 방안에 대한 것들을 자극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행정 과정으로서의 역할들을 중요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나아가서 협동행위로 봐야 되죠. 학교를 교장 선생님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들의 협력이 없으면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어요. 결국 협동행위이고 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구성원들의 협동적 행위예요. 바로 행동과학적 교육행정의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과거 같으면 교장 선생님도 교육 경력도 오래돼 있고 학교 교장으로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세요 라는 지시적인 관점이 주를 이뤘어요. 사회가 바뀌었죠. 지시적인 관점의 교장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듣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수직적인 행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하면 많이 달라졌다고 보실 수가 있죠. 과거의 학교는 군대였었어요. 상명하복의 군대였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워온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걸 반영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협동행위 관점으로 이행해 왔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포괄적인 정의, 일반적인 정의는 읽어보시고요. 이거를 묻는 문제가 논술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쓰시면 돼요. 좀 상식으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교육행정의 다양한 원리인데 이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그냥 항상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이해만 해두시면, 한번 읽어두시면 그걸로 편안해요. 자, 교육행정의 일반 성격, 독자 성격, 이거는 그런 거죠. 일반 성격이라는 거는 교육행정이라는 것에 행정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독자 성격이라는 것들은 일반 시도 행정과는 다른 고유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들을 얘기하는 게 독자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의 일반 성격에는 공공적이어야죠. 조장적이고 봉사적이죠. 누구 하나 차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들어두시기만 한 걸로 끝내시면 됩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이라는 게 누구나가 다 전문성을 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적이어야 되고 민주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일반적인 공통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교육만 갖고 있는 일반 행정과는 차별화되는 성격이 바로 교육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거죠. 서비스의 관점. 그다음에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인간이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 일반 서류 업무를 처리하거나 하는 행정과는 좀 다른 독자적인 성격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원리에 있어서는 합법성, 법에 근거해야죠. 기회가 균등해야 돼요. 누구한테는 기회를 주고 누구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교육의 권리,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자주성 존중해야 되는데 각 학교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 획일성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각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감시, 감독을 받는 대상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자주성을 존중을 하고 심지어는 자유학기제를 각 학교마다 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교육부 장관이 내린 것이 각 일선학교까지 기기적으로 내려왔었는데
이제는 지방 분권에 따라서 시도 교육감이 선정한 원리에 따라서 교육이 집행이 되고 있죠. 지방 분권의 시대로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주성을 강화를 했고요. 국민의 의사,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성을 강화를 했고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공무원의 자금의 대부분이 비용을 누가 댑니까? 세금으로, 교육부에서 나라에서 거둔 세금으로 다 충당하고 있죠. 그래서 사립학교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무원이다 이거죠. 공공성이. 공립학교는 당연히 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죠. 효율성 높아야 돼요. 옛날처럼 옛날에는 시설이 열악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시설이 개편되면서 요구하는 사항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좀 학교 선생님들 요 근래 부임하신 선생님들 얘기를 듣다 보면 맨날 야근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요 근래는 학교가 야근을 많이 하는 조직이 된 거예요. 효율성이 높아야 되고 안정성이 높아야 되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높아야 됩니다.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교사가 아니에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교사로서의 권위가 많이 깎입니다. 이런 정도는 읽어두시는 걸로 끝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행정의 특징을 보면 행정력을 강화를 자꾸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직무의 전문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합리성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참여적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민주화를 촉진을 하고 있고요. 교육행정의 중립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그냥 학교 조직만 있었을 때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교육 노조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만약에 이런 행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분들 지적을 하는 거죠. 행정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회균등이라는 평등의 원리들이 중요한데요. 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등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열어줄게. 허용적 평등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입학에 대한 제한을 차별을 없애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불법 취업을 했다. 외국인이다라고 해서 교육을 안 받느냐?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누구나가 다 입학을 시키도록 돼 있어요. 취약을 시키도록 돼 있다고요. 취약 연령이 되면 취약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허용적 평등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허용적 평등관에 문제가 있었던 옛날에 달랐던 점을 보면 우리 과거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과거는 농민 이상이 볼 수가 있었죠. 조선시대. 노비는 과거를 아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비에게는 과거는 허용되지 않는 요소였다는 거죠. 허용적 평등관이 맞지 않는 거였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비라고 하더라도 서당에 자식들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노비가 서당에서 일을 한다? 그 천자문을 뗀다? 그거를 막진 않았다고요. 공부할 수 있는 입학을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은 다 해줬단 말이에요. 바로 허용적 평등관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장적 평등관의 경우는 누구나가 다 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을 뿐만 아니라 입학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보장적 평등관이라는 거죠. 즉 누구나가 강제화해서 입학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상 의무 교육이 기본 전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장적 평등관을 이해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취약 연령에 된 아이들이 입학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계적으로 취약 연령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는 입학 통지서를 보내죠. 학교 배정까지 다 해요. 안 하면 벌금 매깁니다. 취약 안 시켰다고. 그래서 입학 기회를 보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산간 도서벽지에 일정 인원 이상이면 분교를 다 설립을 하죠. 학교 입학해서 활동하는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분교 설립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학교의 입학을 의무교육의 경우는 바로 헌법에 따라서 보장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상? 헌법에 따른 그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과정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죠.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헌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퇴학이라는 제도가 없는 거예요. 왜? 퇴학을 시킬 수가 없어. 헌법 위반이야.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보장적 평등관에 해당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거리가 멀어서 학교 오는 것들을 못 올까봐 하는 게 분교 만들어서 누구나가 다 가까운 거리 안에 다 학교를 두는 거죠. 이게 바로 보장적 평등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과정적 평등관은 이겁니다. 교육을 받는 과정 안에 관련된 요소들은 공평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즉 누구는 좋은 학교 다니고 누구는 안 좋은 학교 다님으로 인해서 교육이 달라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교 평준화 제도죠. 학교별 시설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면 옛날 학교일수록 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합니다. 그 평등한 시설들을 학교 시설들을 갖추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각 구마다 각 동마다 있는 초등학교들을 보시면 그 초등학교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생겼어요. 건물도 천편일률적으로, 시설도 천편일률적으로 생겼습니다. 왜? 과정적 평등관을 달성하기 위해서죠. 과거에 학용품을 학교에서 나눠주지 않았어요. 문구점에서 사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일괄해서 사다가 크레용, 물감 이런 거 다 나눠주죠. 왜? 적어도 과정의 차이로 인해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들은 안 되겠다 이거죠. 적어도 비슷한 조건 하에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공립학교의 경우는,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임용고시를 대신 선생님들이 지역마다 지원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교사의 질을 높여서 맞추는 거죠. 평균적으로 맞추는 거고, 학교 시설 차이를 없애고 학생들의 평준화를 통해서 입학되는 학생들의 수준을 맞추고, 이런 것들이 바로 과정적 평등을 유도하고 있는 방안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 평등관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과연 평등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교육의 결과는 같아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상합니다. 애들이 성적이 다 같아야 돼? 그게 무슨 교육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러한 결과적 평등관이 추구하는 바는 성적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각 수업 목표로서 목표 정해준 선이 있고 누구나 이 선을 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목표로 선을 넘으면 허들을 누구나 달성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이걸 못한 학생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보충교육을 실시해야죠. 그래서 끌어올려서 넘어갈 수 있도록.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하는 마당에서 보니까 이 못한 아이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걔가 능력이 못한 거냐? 아니죠. 기회가 부여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하는 게 농어촌대학교 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거죠. 즉 정원의 입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원의 학생들끼리 경쟁해서, 그러면 이 커트라인, 입학 정원의 수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커트라인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대신 교육의 결과적 평등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단지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단지 경제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게 바로 교육의 결과적 평등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 교육의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결과적 평등관이지, 잘하는 애를 끌어내려서 못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그 결과, 그 성적의 그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여기서 결과는 교육 목표 달성이라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학교 교육의 앞으로의 그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심층 면접에서 물어봤을 때 답변하는 요소로서 작동될 수 있는 거죠. 과연 뭐 응용 문제를 낸다면 이런 겁니다. 과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적절하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평등관에 따라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평등관에 대한 이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교육 행정의 관점들을 바라보실 텐데요. 이렇게 관점은 이렇게 이행되어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고전 이론은 학교를 어떻게 과학적 관리를 통해서 학교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게 고전 이론입니다. 1900년대 초죠. 그러다가 1930년대에 인간관계론이 나오면서 교사는 사람이다 보니 이런 기계적인 요소 말고 인간적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어떻게 인간적인 요소를 통해서 성과를 높일 것인가 라는 게 민주적 행정 원리로서 1930년대에 나타났던 거였습니다. 1950년대에는 행동과학론이 나왔는데요. 1945년에 2차 대전이 종전이 됐지 않습니까? 전시 상황에서 심리전을 위해서 투입되었던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들이, 행동과학 이론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게 응용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진 게 1950년대 구조 기능적 패러다임에 의한 행동과학 접근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있고요. 그러다가 1970년대가 되면서 절대 진리에 대한 신뢰가 깨졌죠. 행동과학 접근에 의한 이게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처한 상황, 처한 시기, 처한 지역에 따라서 달리 반영돼야 된다는 게 해석론적 관점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1970년대부터 해석학적 패러다임에 의한 교육이 나타났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가 구성주의가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고, 이게 80년대에 있어서는 신이론으로 해서 어떤 사회 구조적인 모순점들을 반영하는 교육이론으로서 발전해 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교육행정의 그 원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